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원 기술사입니다. 제 126회 여러분들, 오늘 2022년도 첫 시험이었죠. 여러분들, 날씨도 추울 건데 굉장히 좀 고생하셨고요. 매번 어떤 시험을 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조그만한 어떤 그 정보를 좀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용에서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은 쳤고, 예, 이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든 이번 시험은 기본적인 문제가 한 중 정도 된다.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일단은 구성이 되었다. 자, 1교시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로 조금 수월한 어떤 느낌이 들었을 거고요. 2교시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3교시, 4교시는 조금 어떤 중 정도, 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약간 그런 형태의 어떤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든 시험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험은 쉬워도 어려워도 쉽다고 해서 많이 뽑는 건 아니고요. 또 어렵다고 해서 또 적게 뽑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예, 진인사 대천명 예, 기다리는 부분들이 남았을 뿐이고 또 그 기다리는 부분들을 뭐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고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26회 소방기술사 문제인데요. 자, 분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70회부터 125회까지가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소공학에서는 7.7%, 그 다음에 전기에서는 16% 정도, 그 다음에 기계에서는 25% 정도, 그 다음에 건축방에서는 12%, 그 다음에 방폭 3%, 위험물 소규류 5%,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2%, 그 다음에 소방에 땡땡하재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제 땡땡하재에다가 엔지니어링까지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재 조사에까지 다 집을 넣어서 소방의 적용을 땡땡하재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8.4%, 법규 10%, 이렇게 해서 기존 70회부터 125회까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126회입니다. 126회입니다. 자, 연소공학은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6.5% 출제가 되었고, 기존은 하여튼 7.7% 정도 출제된 걸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5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제 나왔고 16%니까 전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기출 70에서 125회가 기본적으로 16% 정도 나왔으니까 뭐 비슷하게 시험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기계 쪽이 25.6%,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9문제가 돼서 한 29% 나왔기 때문에 기계에서 한 문제 정도가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은 뭐 12.8%니까 사실 한 4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1교시 첫 번째 문제로 시험이 나왔죠. 물론 이제 건축에 관계되는 법령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방폭은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유효물 소규류는 원래 한 5% 정도 되는데 지금 한 6.5% 나왔으니까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는 한 문제 3.2%, 그다음에 땡땡하재에서는 2문제 6.5%. 그리고 계산 문제는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법규 문제가 8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 책에서 이렇게 법규에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저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 8문제에서 최대 11문제 정도까지가 나왔다 보시면 되니까 굉장히 이번에서 법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법규는 아니나 다를까요? 법규에서는 8문제, 최대 11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 하나. 이 부분 하나 하고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 쪽이 5문제가 나왔는데
전기 쪽이 사실은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 쪽에서 의외로 법규하고 전기 쪽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계 쪽에서 많이 나왔지만 기계는 아예 손을 대는 문제들은 조금 평이한 문제. 그다음 손을 대지 못하든지 손을 대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댈 수 있는 것들은 평이한 문제,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을 댈 수 있는 평이한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전기 쪽이 좀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벌써 좀 당락을 법규 쪽에서 그리고 전기 쪽에서 당락을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든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에 이제 분야별 문제 분석입니다. 연소 2문제, 전기 5문제, 기계 9문제, 건축 1문제, 방폭, 위험물, 석유류 2문제, 위험성 평가 1문제, 소방의 적용 2문제, 법규 8문제에서 11문제. 자, 뭐 기본 문제 2교시를 빼면 기본 문제 위주로 일단 출제되었다. 그다음에 유도 계산 문제는 이번에 나오지가 않았다.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요즘 유도 계산 문제가 약간의 동떨어진 느낌이 아니고 본문하고 관계되는 어떤 문제 위주로 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법규 문제는 기본 문제와 더불어 포함 8문제, 최소 11문제, 10문제, 11문제까지 상승합니다. 그래서 30%까지 최대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법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최근에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 그다음에 법규 문제, 그리고 전기 문제 몇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1교시입니다. 피난 안전성 평가입니다. RSET, ACS입니다. RSET는 피난 위주의 성능 위주 피난 설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ACS는 하재 시뮬레이션, 인명 안전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시간, 그리고 피난 시간, 피난 가능 시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ACS이 거주 가능 시간보다도 RCS이 낮은 상태가 되어야만 설계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성능 위주 소방 설계는 100회, 102회, 103회, 104회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위주 피난 설계는 94회, 96회, 10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난 가능 시간은 성능 위주 피난 설계에 대한 문제이고 거주 가능 시간은 성능 위주 소방 설계에 대한 피난 하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접지 저항 저감 방법, 물리적, 화학적 저감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접지 저항 저감 방법,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항을 낮출 것인가? 여러분들 접지를 하면 접지는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전류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흐르지만 그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태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 위험한 상태를 빠르게 대지로 방류시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빠르게 흘러서 뭐냐면 방류가 되려고 그러면은 접지선, 접지극,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토양에서 빠르게 전류가 흘러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접지극이나 그다음에 어떤 접지극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토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항을 낮춘 상태, 저항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접지봉을 깊게 박든지 아니면 접지봉을 병렬로 연결해 봤든지 아니면 매설 지선으로 하든지 아니면 메시 방법을 하든지 자, 이런 방법을 하는 거고요. 자, 화학적 저감 방법은 이제 내부에 염화 나트륨 어떤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화학적 성분과 물리적 성분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화학적 어떤 성분들이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를 이용해서 접지 저항을 저감하는 방법인데, 자, 이것은 89에 나왔고요. 그다음 104에 126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나올 어떤 시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준비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위험성 평가 지침에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 5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지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잘 보면 기본적인 어떤 위험성 평가 절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표현에 그런 부분들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성 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위험성 평가 지침의 위험성 평가 절차에 대한 5단계, 뭐 원래 이제 5단계라고 하지만 뭐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어떻든 이 부분들이 2020년도 1월 16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적 위험성 평가에 대한 관한 지침이.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나면 기본적인 어떤 절차에 대해서 적었겠죠. 그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조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소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을 추정하고 그리고 위험성이 가능한 위험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요. 대책을 세워가고 가는 어떤 전체 흐름이 절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소방 활동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 및 설치 방법입니다. 자, 2021년 5월 4일이 일부가 개정이 됐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설치 대상,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설치 규격, 가로 6m, 그 다음에 세로 12m, 그 다음에 각 공동주택의 앞뒤로 설치를, 동마다 앞뒤로 한 개수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설치 대상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법규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옥내 소화전 토출 측 유속을 3ms로 이하로 제한하는 이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Q는 A의 연속의 정의에서 있잖아요. 자, 이것을 낮춘다는 것은 A는 V분의 Q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속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구경을 단면적을, 배관의 단면적을 크게 하는 부분들이고, 단면적을 크게 하게 되면 물의 양을 증가시키죠. 그죠? 그래서 충분한 유량 확보에 대한 설계적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마찰 손실이 마찰 손실을 감소시키는 속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는 람다 D분의 L, EG분의 V 자승이고요. 그래서 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마찰 손실이 커지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마찰 손실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거 외에도 뭐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유속이라는 부분들이 또 워터 해머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유속이 크면 클수록 워터 해머도 또 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부수적으로.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들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경 설계에서 살수 밀도 방어구역 면적 그래프입니다. 수리 계산 방식에서 나왔던 그런 설계 면적 그리고 방어구역, 살수 밀도 방어구역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리 계산이 100회, 109회, 117회, 119회, 126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 분석을 해보면 거의 수리 계산이 나올 때가 되었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수리 계산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자, 기본적으로 가연보리 종류 양에 따라서 경급, 중급 1, 중급 2, 상급 1, 상급 2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구역에 따라서 뭐냐면 그 화재의 크기에 따라서 정확한 물의 양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준비작동식과 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 면적을 높여서 물의 양을 더 30% 확보하도록 면적을 30% 할증해서 물의 양을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기본적인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식용유 화재 스플래시 현상입니다. 자, 식용유 화재가 69회, 109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26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109회에서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와 식용유 화재를 같이 물어봤고요. 그리고 저번 시험입니까? 저번 시험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만 나오고 식용유 화재가 빠졌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126회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스플래시는 또 스플래시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죠? 어떤 인화성 액체가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튀김 현상처럼 이렇게 튀겨서 나오는 그런 흔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식용유 화재의 어떤 부분들과 그다음에 스플래시 패턴에 대한 어떤 화재가
인화성 액체에 불이 붙어서 튀겨서 나오는 어떤 그런 흔적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스프레스 패턴과 식용유 화재를 섞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의 피스톤 릴리즈 댐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인데, 자, 이 부분들은 115회에 나왔었어요. 115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방어 공간의 기밀도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같이 묶어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자, 피스톤 릴리즈 댐퍼는 가스를 이용해서 댐퍼를 닫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댐퍼를 닫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핵심은 메인 덕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완전 폐쇄 어려움으로 예, 문제가 생기니까 가스계 소화 설비를 방출한다 하더라도 그 틈을 통해서 농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 그래서 대책은 솔레로이드를 이용한 전동식 방법으로 쓰면 이제 굉장히 정확하고 예, 강력한 힘으로 닫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들은 예, 115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같이 예, 나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금속판 재현 급기 풍도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풍도 단면의 긴변 또는 직경의 크기별 강판 두께고요. 자, 풍도 내부 청소를 위한 방안들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TAB 과정 속에 있다고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덕트를 설치를 하고 굉장히 5년, 10년 이상 쓰다 보면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어떤 이물질이 끼임으로 해서 마찰 손실이 커지고 풍량과 풍압을 얻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청소를 위한 어떤 방안도 TAB 안에 어떤 그런 부분들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뭐 준비를 해 두신 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잘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가스 압력시 작동 순서입니다. 뭐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자동, 수동, 제어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정만 알면은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이다. 자, 유체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발생하는 부차적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손실은 주 손실이 있고 부차적 손실이 있습니다. 부차적 손실은 밸브라든지 그다음에 엘보라든지 아니면 T 형태의 어떤 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실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관의 상당 길이로, 예, 길이가 자, 마찰 손실에 관련은 되죠. 그죠? 자, 길이가 길면 당연히 마찰 손실이 커지게 되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들을, 예. 자, 관의 상당 길이로 표현을 해서 거기다가 주 손실에다가 포함을 해줘서 마찰 손실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마찰 손실을 계산은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펌프 용량을 결정하게 되고, 펌프 용량은 또 전원 설비의 용량을 결정하게 되죠. 갈로의 급 확대 그리고 갈로의 급 축소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수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기본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체가 오리피스톤과 같이 베나 컨트랙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베나 컨트랙터에 대한 부분들은 오리피스에서 2분의 1 정도 거리에서 원래는 오리피스보다도 더 간격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자, 속도가 구경이 줄어들면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오리피스 직경에서 2분의 1 지점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자, 베나 컨트롤 지점에서 유체가 흐를 수 있는 단면적 채수로 정압은 거의 제로 상태가 되고요. 동압은 거의 전압 상태로, 동압이 전압 상태로 바뀌는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었다가 볼 수 있고요. 자, 고조파 발생 원인 방지 대책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89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올까 126회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당락을 결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때 89회에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조파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 사실은 여러분 제외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왜 우리는 고조파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고조파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최근에 어떤 설비들은 뭐예요? 전부 다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설비들이고요.
자동화는 전력용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력용 반도체는 직류입니까, 교류입니까? 예, 직류죠. 그죠? 그러면 교류를 집어넣어주고 직류를 많이 쓰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류를 쓰고 나머지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교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어떤 직류 성분들을 뽑아내면 남아있는 어떤 이런 성분들이 뭐예요? 전기 찌꺼기가 되어서 전원 측이나 발전기 측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설비에 대한 어떤 과열이나 소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차단기 오동작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조파는 좀 어렵지만 준비를 좀 잘 해두시는 게 좋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서의 어떤 전력력, 이 자동화의 설비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UPS라든지 인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고조파의 방지 대책입니다. 그죠? 다펄스와 그리고 단락 용량의 증대, 그 다음에 기기 용량의 증대, 일반적으로 발전기나 변압기 용량을 증가시키면요, 고조파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 설치, 그 다음에 필터 설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터는 또 수동 필터, 능동 필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유심히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고조파나 유도장애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고조파가 점점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회는 발전되어 가고 그런 어떤 고조파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영향을 많이 받는 설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지금의 자탄 설비들도 뭐냐면 전부 다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한 개, 두 개가 짓지 않고 한 동, 두 동이 아니고 여러 동을 지어서 우리는 연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통신을 깔아야 되고 그런 통신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고조파나 유도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앞으로 이제 미국 NF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내부에서 건축물 외부까지 끌고 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이면 더더욱 고조파나 유도 장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를 잘 해두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우리는 철저하게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대평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시험 점수는 낮고요. 많이 적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못 적는 문제일수록요. 점수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문제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기에서 법규와 전기가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2교시입니다. 하지시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연기의 유해성입니다. 예, 시각적인 부분들, 가시도 약화, 그리고 생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고온 영역에서 연기층 유동현상, 그 저온 영역에서 연기층 유동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일반적으로 화재가 나면 부력에 의해서 연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천정을 만나서 수평으로 실링 제트 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자, 이 수평 실링 제트 플로우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위쪽 1%일 때가 가장 온도가 높고요. 그 하부에서는 차가운 산소의 유입에 의해서 또 차가워지는 어떤 부분들이 되면서 아래쪽은 흐름이 둔화되고요. 위쪽은 굉장히 흐름이 세지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막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불에 의해서 뜨거워진 불이 발생하고요. 실링 제트 플로우가 발생하고 자, 연기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또 하강. 자, 실링 제트 플로우에 의해서 차가운 산소의 유입에 의해서 온도가 하강되다가 자, 이 연기가 온도 하강 일반적으로 온도가 일반적인 어떤 공기와 똑같아지면 하강할 거고요. 그 하강된 부분들이 외부에서 산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다시 흘러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부력에 의해서 예, 온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밀도는 작아지니까 부력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천정을 만나서 수평 제트 실링 제트 플로우가 일어나고요. 자, 차가운 유입에서 다 이 반응 연소 과정입니다. 그죠? 차가운 유입에 의해서 차가워지고요. 자, 여기에 연기와 일반 공기의 어떤 밀도가 온도가 똑같아지면 밀도가 똑같아지는 부분들이고 하강할 거고요.
자, 하강된 연기는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공기가 밀도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 쪽으로 이렇게 기류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부력, 수평 이동, 하강, 와류의 형태로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인지 여러분들 잠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생겼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125회에는 방출 시험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가스계 소화 설비 설계 프로그램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중에서 제4조 설계 프로그램에 이래 있는데 125에서는 방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이번에는 뭐다고요? 설계 프로그램 구성 요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강간의 어떤 부식입니다. 자, 강간의 부식인데 어렵게 나왔죠. 강간의 부식인데 포배 도표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은 예, pH입니다. 예, pH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전이차입니다. 전이차. 자, 전이차와 pH에 대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자, 불활성 영역, 그다음에 부식 영역, 그다음에 부동택 영역, 또 부식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쪽에서는 예, pH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전이차가 높은 어떤 상태에서 부식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고, 자, 이 영역은 예, pH가 낮은 상태이지만 예, 어떤 전이차가 정도고 전이차가 거의 0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고요. 자, 불활성화부터 일단 먼저 드리면, 불활성역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고요. 부동태역은 금속 보호 피막이 형성되어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부식 속도가 느린 영역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부식 영역은 부식이 굉장히 빠르게 형성되는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pH와 전이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식 영역과 불활성 영역과 부동태 영역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철의 pH, 전이도표, 작도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 부분들은 뭐 이 포배도표를 잘 모르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섰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든 부식에서는 101회, 106회, 114회, 이번에 126회 이렇게 시험에 나왔네요. 자, 건축물 관리법 하재 안전 성능 보관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들은 기존 건축물의 하재 안전 성능 보관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건축물 관리법 제27조 예, 기존 건축물의 하재 안전 성능 보관 대상물의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2020년 하재 안전 성능 보완 지원 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도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픈되어 있지 않고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만 조금 그 대략적인 내용들만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관련된 어떤 이 사업하고 관련된 어떤 기술사나 교수님들이 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내용에는 사업에 대한 교육인데 대상 및 지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선정 후에 사업 추진 및 공사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사업의 보고 및 사후 관리에 대한 큰 어떤 부분들이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건설 현장에서 소방감리원의 자체 검수를 현장 반입 검수와 공장 검수로 구분하여 설명하십시오. 약간의 뭐냐면 현장적인 어떤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또 소방공사감리 업무 절차서에 3-7의 자재 관리에 있습니다. 현장 반입 검수, 공장 검수 이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 검수 자재는 견본품 카탈로그, 제작도 및 시험 성적 속성에 의한 분모, 규격, 성능 수량, 외관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부분들이고요. 공장 검수는 공장 현장에 가서 검수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공장 검수 확인 자재는 필요한 요소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각각의 시험 항목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어떤 검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들도 약간 어떤 현장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업무 절차서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정전기입니다. 네, 대전 현상 기본 문제죠. 예, 맞박유, 비적침, 충분유, 예, 마찰대전, 방대대전, 유동대전, 비말대전, 예, 적하대전, 침강대전, 예, 충돌대전, 예, 분출대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의 위험성, 예, 전격, 감전, 전자기기, 오동작.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는 전력용 반도체는요, 100도시에 200도시, 200V, 100V나 200V에서 전력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생기는 부분은 3000V 이상이니까요, 뭐 정전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정전기의 대책, 접지. 예, 자, 인체. 예, 뭐 할 수도 있지만, 인체. 그 다음에 도체, 부도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자, 기본적으로 109회, 120회, 122회, 126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앞에 나왔던 거는 뺐고요. 자,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것에서 틀리면 굉장히 타격이 좀 심하고요. 자, 3교시입니다. 방학 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에서 각각 방학 후에 가는 장소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 피난시설 등의 대상 및 설치 기준입니다. 자,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에서 각각 방학 후에 가는 장소. 소방법령은 감시제어반실, 그 다음 비상조는 설비 설치 장소 등 기타의 사제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방학 후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이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학구역의 설치에 대한 어떤 내용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건축물 피난시설 등의 대상 설치 기준은 건피방 제14조의 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의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법령도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한 자리에 있지만 모든 법령을 다 깨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자안전 기준과 건축법을 깨뚫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설비에서 적용하고 있는 TAB입니다. 자, 적용 대상, 그 다음 절차 및 내용, 그 다음 기대 효과인데, 자, 86회, 그리고 113회, 그 다음에 123회,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자, 적용 대상은 수계, 가스계. 수계 쪽은 펌프 성능 시험, 그 다음에 가스계는 가스계 도합 현 테스트, 그 다음에 재현 설비, 그 다음 절차 및 내용에는 TAB 수행 계획, 자료 수집하고 시스템 검토, 현장 점검, 준비 작업 쭉 있습니다. 그죠? 자, 기대 효과에서는 초기 투자비의 절감,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운전 경비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장소의 누출구에 방어구에 대해 밀폐도, 기밀도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도화 현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어떤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8회. 그래서, 기본 문제니까, 예, 넘어가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 누설량을 측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누출 면적을 산출하고 약재 소화 농도 유지성을 측정합니다. 시행 절차가 있고, 기도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 기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자, 유해 화학 물질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다. 사실은 GHS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5회, 101회, 109회, 117회, 126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01회부터 109회까지 8회. 자, 109회부터 117회 8회. 자, 117회에서 126회니까 또 9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구성 항목, 작성 시 확인 사항은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공사 계약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들 102회에 나왔고요. 126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예, 품목 조정률, 지정 조정률 102회에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자, 전압, 정제, 파비, 글레이딩, 무반사, 종단 저항입니다. 여러분, 종단 저항은 두 개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감지기 회로에서 있는 종단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통에서 종단 저항이 있죠. 자, 이것은 전파의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자, 이 감지기 종단 저항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로의 예, 단선 유무를 알 수 있도록 도통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글레이딩, 예, 글레이딩은 예, 93회, 106회, 126회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임피던스 정합입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요, 기본적으로 특성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 계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제 파비를 알아야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정합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선로에서 A라는 선로와 B라는 선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여기에 임피던스가 똑같다고 하면 선로에서 선형적으로 어떤 전파를 보냈을 때에 떨어지는 부분들, 신호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55옴이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높아진다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반사 계수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반사 계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개 파비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합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파형을 넣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매질의 변화가 생겼을 때 반사가 되어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사가 되어 나온다고 그러면은, 자, 반사가 되어 나온다고 그러면 파장이 다 이 입사되는 파장과 반사되어가는 파장에 따라서 뭐냐면 전파가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반사 계수는 P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것은 Z1, Z2, 그 다음에 Z2-Z1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제 파비는 1-P, 예, 절대 계수, 그 다음에 1 플러스 P,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결국은 뭐냐면 특성 임피던스는 반사 계수, 반사 계수는 정제 파비, 정제 파비는 정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정합도 얼마 전에 나왔죠. 그래서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부분 등에 대한 배가 및 가압 손상시 제어반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자, 내진 설계 기준이 2021년도 작년에 2월 19일 날 변화가 되면서 120회, 그 앞에도 시험에 그래 나왔고요. 124회, 그리고 이번에 126회 이렇게 다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120회, 124회, 126회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배관은 내진 설계 기준은 제6조에 있고요. 가압 송수 장치는 제5조에 있고 제어반은 제14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서에 넣어두고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NFPA 25 수계 소화 설비에서 점검, 그 다음에 시험, 유지 관리 대상, 설비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것은 시험 및 검사의 종류, 주기, 목적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NFPA 25에서는 옥외 소화전에서는 유량 시험과 배수 시험, 옥내 소화전에서는 유량 시험,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샘플링 시험, 장애물 검사, 밸브 및 부수품에서는 내부 검사, 주 배수 시험, 그 다음에 수조에서는 내부 검사, 이렇게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종류, 주기, 목적 시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다. 사실은 죽어도 오픈북 하기도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자, 본질 안전 방폭 설비입니다. 제너 베리어, 아이솔레이트 베리어였습니다. 자, 제너 베리어는 이 제너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입력 측에 어떤 신호를 넣었을 때 여기서 들어오는 어떤 신호들은요, 일정한 어떤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10V를 넣고 마이너스 10V를 넣어주게 되면요, 제너 다이오드 5V짜리를 쓰게 되면 5V에만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전압을 일정하게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압을 낮춘다.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압을 낮추면 당연히 전류가 낮게 되는 거고요.
전류가 낮으면 스파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폭발을 제어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이솔레이트 배리어입니다. 자, 아이솔레이트 배리어는 전력용 TR을 습니다. 전력용 TR입니다. 전력용 TR. 자,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들은요. 전력용 TR 1차 측에서는 접지가 되어 있고요. 2차 측은 접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비접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제너 다이오드가 에너지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누전이 발생하면, 지락이나 누전이 발생하면 큰 전류가 흐르면서 지락에 의해서 불꽃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죠? 접지를 비접지화 시키면 지락 전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는 제너 다이오드를 가지고 뭐다고요? 전기의 크기를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누전시는 전력용 TR을 가지고 전기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는 1대1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뭐 승합용이나 가압용으로 쓰지는 않고요. 여기에 1차 측에 접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비접지화 시키면 어떤 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전력용 변압기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방식 설비에도 이런 것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제너 배리어, 아이솔레이트 배리어. 자, 이 부분들은 91회, 106회, 그다음에 126회 딱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벌써 91회에서 106회까지는 15회가 흘렀고, 그죠? 자, 106회부터 120회가 흘렀죠. 그죠? 미리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산업표준 KSA 0503 배관계 식별 표시에 의한 소황 배관 표시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한국 산업 표준에 대한 부분들인데, 배관계 식별 표시인데 관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관내 어떤 물질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식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표시, 그 다음에 표시 방법,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유도등 강원으로 사용하는 LED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부분도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고희도 유도등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75에 87에 89에 100회에서 맥락이 끊겨버렸다. 그런데 고희도 유도등에서 시험에 나올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온다고 하면 LED나 아니면 LED와 많이 쓰고 있는 형광등을 비교를 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하신 분들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P형 반도체. 자, 이것은 최외곽전자가 사가인과 최외곽전자 3가의 결합입니다. 결합을 하고 나면 하나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부족하고 하나 남는 부분들을 우리는 전공이라고 합니다. 자,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 자, 최외곽 전자가 사가 4개. 그리고 최외곽 전자가 5가. 자, 2개를 결합하고 나면요. 하나가 남아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것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반도체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사용되느냐? 첫째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요. 자,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이오드에서는 종류가, 자, 다이오드에서는, 자, 일반형 다이오드.
자, 일반형 다이오드는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예, 여기는 인버터나 그 다음에 UPS에 사용됩니다. 자, 포토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라고 얘기할게요. 자, 광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발광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LED입니다. 자, LED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일반 조명으로도 사용되지만 LED는 발광부, 광정식 감지기의 발광부, 그리고 광센서 감지기의 발광부에 사용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포토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는 이렇게 반대 성향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빛이 들어와서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이것은 광전식 감지기의 수광부에 사용되죠. 자, 네 번째,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아까 잠깐 나왔죠. 제너 베리어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제너 다이오드. 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본질 안전 방폭 설비에 사용되고요. 본질 안전 방폭 설비. 자, 그리고 두 번째 SPD,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더도 써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고,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사이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사이리스터는 PNP 트랜지스터와 NPN 트랜지스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보셨을 거예요. PNPN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전기가 흐르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게 되면요, 이 게이트 부분에서 온도가 높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부분들을 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이리스트입니다. 자, 사이리스트는 감지기에 사용되죠.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또 뭐예요? 전력용 반도체에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든 반드시 나올 문제였고요. 다음에 또 LED와 형광등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이미 고위력 유도등은요, 기존에서 나왔던 CCF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그죠? 이런 것들은 쓰지 않으니까 지금 쓰는 것들은 LED하고 형광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ED는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 봐두셔야 됩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그것이 뭐예요? 다이오드의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P형 반도체, A형 반도체 이렇게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떻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효물 안전관리법상 인화성 액체입니다. 사료에 대한 분명, 그 다음에 지정 수량,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어떤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떻든, 예. 이것은 인화성 액체고요. 자, 유독성, 자체적으로 유독성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연성은 굉장히 높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장 및 취급의 방법은 일단 뭐냐면, 점화원들하고, 점화원하고 이겨. 자, 열에 의해서 발화되니까 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자, 또 호소화 설비 이런 부분들을 항상 구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유효물 안전관리법상의 인화성 액체는 기본적인 어떤 수라는 문제 위주로 기본적인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126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규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고, 그것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요. 그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자, 법인데 법이 나올 어떤 부분들이면서 약간 기본적인 부분들 성향하고 가까운 어떤 법들은 잘 해두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과 그다음에 기본의 기반을 두고 있는 법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번 시험에 조금 더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든 126회는 오늘로서 여러분들 마감을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험과 다음 시험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멘탈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결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그 다음 시험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6회 소방기술사 간략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